비트코인이 한 개도 아니고 0.21개만 모아도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 이거 사실인가요? 이거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너무 가능한 얘기고요. 사실 지금 주신 질문이 저희가 최근에 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퇴 설계에서 되게 중요한 4% 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룰에 대해서 좀 낯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4% 룰은 1994년이죠. 미국의 재무설계사 윌리엄 벤젠이라는 분이 1926년도부터 76년 미국 금융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이제 도출한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퇴 첫 해에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액을 조정을 하면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30년간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룰은요, 연평균 7에서 10%의 수익률인 이제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즉 4% 룰이라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기반으로 만든 거는 아니고요. 20년대에서 70년대 미국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도출된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저희는 이제 책에서 이 부분을 무서운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제 스포츠카를 1단 기어로만 모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 룰로 할 때는 비트코인에 대입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자원 낭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연평균 15에서 20%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4%만 임차하면 은퇴 30년 후에도 이 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원금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제 사후에 막대한 자산이 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전통적인 자산의 4% 룰은 공식 인플레이션 룰을 연에서 2에서 3% 정도만 가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책에서 가정을 하듯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그것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연 4% 정도로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자체를 4% 룰은 10%로 잡았다면 비트코인은 8% 룰로 해서 15% 정도로 저희가 잡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15년간 모으고 저희가 30년 동안 이제 비트코인을 지킨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감 인플레이션을 4% 룰은 3%로 잡고 저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 룰로 8% 룰로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출률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4% 룰은 4% 그리고 8% 룰은 8%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 룰을 비트코인에 대입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은퇴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자금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5년 후에 우리가 그 맨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월 520만 원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부부가 은퇴하려면 297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5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가정했을 때 월 522만 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 비트코인을 몇 개 정도 모으면 좋을까를 질문으로 알아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 50만 원씩 매번 비트코인을 산다면 노후 월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계산 확실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이버에서 비트코인 은퇴 설계 계산기라고 좀 쳐보시면 돼요. 비트 세이빙 은퇴 설계 계산기라고 쳐도 저희가 만든 시뮬레이터가 나오고요. 현재 나이 40살 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필요한 월 생활비를 2,000달러 약 300만 원 수준으로 잡아볼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2.5%로 여기서는 좀 넣어볼게요. 그리고 매월 270달러 그러니까 약 50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비트코인 연평균 상승률을 15년간 저축할 때는 25%로 잡고요. 그렇게 보시면 8% 룰로 제가 인출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필요한 수량이 0.21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0.21개 수준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이제 비트코인을 0.1개 정도만 내가 모으면 15년 동안 내가 0.1개를 저축해서 들고 있다면, 내가 40살인데 55살이 될 때 0.1개를 들고 있다면, 또는 내가 50살인데 65살이 됐을 때 0.1개를 들고 있다면 매년 4% 룰 또는 8% 룰로 인출을 하면서 30년간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내가 월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15년 동안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몇 개나 들고 있을 수 있냐. 정말 이제 저희가 보면 그래요. 저도 22년도에 이 회사 업루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13,000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파십니다. 결국에 팔아요. 그리고 15년 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하이닉스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15년 뒤에도 하이닉스를 그 정도 수량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깔고 앉을 수 있는 힘,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습관에서 나온다. 그래서 월 50만 원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사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습관에 대한 얘기를 이 책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50대는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좀 매달 나눠서 하는 게 그래도 좀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에서 거치식과 적립식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같이 가격이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래서 25년과 대비했을 때 많이 빠졌을 때는 좀 더 많이 사셔도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적립식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말씀드렸던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에서는 구매 비중을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덜 사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삽니다. 그래서 구매 비중을 내가 1로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AI가 알아서 2배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더 사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달 나눠 사는 게 좋은 이유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집중적으로 이제 적립식 투자하는 집중 DC의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5년 동안 내가 비트코인을 몇 개 들고 있을 수 있냐라는 관점, 오랫동안 내가 보유할 수 있냐라는 거에서 그 관점을 가지고 개수 중심으로 또한 비트코인을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50대 시작하면 늦을까요? 비트코인으로 오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늦지 않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나이를 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아이를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시작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지금 내가 혹시나 노후 준비가 좀 불안하신 분이라면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늦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이런 변동성 너무 무섭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여전히 도박이라는 생각도 많이 있고요. 오래 들고 가려면 뭘 알아야 버틸 수 있을까요? 우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시장에 들어온 거는 2017년도이고, 그리고 저희 AI 기반의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런칭한 거는 커뮤니티로 먼저 시작했던 건 21년, 그리고 서비스로 런칭한 건 22년이거든요. 시간이 좀 됐죠. 그래서 이 시장에 제가 좀 머물러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를 그만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오히려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소음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을 내가 탐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소위 나랑 좀 더 잘 맞는 그런 투자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면서 오히려 좀 소음을 줄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알트코인 좀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비트코인은 희소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디지털 머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는 나머지는 다 사용성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인프라적으로 많이 깔릴까라는 거를 봤을 때 더 많이 유틸리티, 사용성을 확보할까가 알트코인들의 이 가치를 높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노후는 저희가 노후랑 은퇴를 이 책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 것들이 큰 것 같아요. 절대 좀 실패하지 않고 모으고 결국에는 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들이 노후 설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50만 원만 투자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얼마나 투자하시고 그리고 금이나 주식이나 ETF나 다른 포트폴리오로 같이 보완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금액적으로는 그래도 그것보다 좀 많은 양을 좀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저도 그거는 아니고, 비트코인은 저는 저축의 수단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에도 조금 일부 투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 있는 금융 상품들, STRC랄지 이런 상품들도 되게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티지에서 발행한 이제 우선주거든요. 그래서 연구 우선주인데 이런 상품들도 좀 재밌게 보고 있어서 좀 폭넓게 보고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에 투자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들에 저는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업로드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입니다.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리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스마트하게 적립식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경제TV와 비트코인 스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딜사이트 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비트세이빙이라는 AI 기반의 스마트 디지털 자산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22년부터 이제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13,000명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몇 개 정도 모으면 적당하냐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최근에 이제 펴낸 0.1 비트코인으로 이제 은퇴 준비합시다 라는 책을 공동으로 책을 써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노후 생활비가 월 300만 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얼마나 부족한 걸까요? 네,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연구원 기준으로 봤을 때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약 297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지역별로 당연히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거주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약 330만 원, 그러니까 좀 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합산으로 수령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낙관적으로 가정했을 때 월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부족분이 9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무서운 거는 따로 있죠. 인플레이션이고요. 지금의 290만 원이라는 게 현재 가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15년 뒤로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5년 뒤에는 같은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월 522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족분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 폭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당연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금은 원금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첫 번째 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297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현재 가치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5년 뒤에는 같은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522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0.21 비트코인으로 은퇴 준비합시다 라는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이 던지는 이제 4가지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고요. 저희 13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인구 절벽,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성실함의 배신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책에서 열심히 저축을 해도 통화량 팽창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속도를 노동소득 그리고 기존 연금이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나가서 이제 투기까지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성실함의 배신이라는 표현을 좀 넣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노인 빈곤의 그림자다라고 넣었습니다. 이 노인 빈곤율이 OECD 순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이 1위예요. 노인 빈곤율이 정확히 데이터적으로 39.7%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입니다. 이것도 OECD로 봤을 때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팍팍한 시대를 저희가 좀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이 가치 저장 수단의 부재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저축이나 저수익 연금 상품으로는 구매력 보존을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공백을 메울 자산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그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한 채만 쓰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 한 채라는 거는 이제 자산이지 월급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퇴 후에 매월 이제 통장에 찍혀야 하는 거는 지평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책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저축하면 그리고 집 한 채만 마련하면 은퇴할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이 힘을 잃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가계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어요. 그만큼 저희가 한계에 좀 노출되어 있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금융 자산 비중이 한국은 이제 약 75에서 80%, 부동산 같은 거죠. 미국은 약 30%, 그리고 금융 자산 비중이 한국이 약 20에서 25%고 미국은 금융 자산 비중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반대 현상으로 저희도 미국처럼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은 희소하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매매 수개월이 걸리고 거래 비용이 크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산 자체는 뭐 몇십억이 되는데 몇백만 원 쓸 돈이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 자체도 비용을 이제 낳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세, 종부세, 관리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도 지금은 좀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라는 거는 질문을 얼마나 모을 것인가에서 어떤 자산에 담아서 구매력을 지킨 것인가로 좀 바뀌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대답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금 여전히 비교되는 자산이라고 보시나요? 네, 금과 비트코인이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왜 자꾸 비교될까라고 얘기를 드리면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후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은 둘이 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는 걸로 좀 알 수가 있고요. 우선 이 두 가지의 자산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Store of Value 시장 자체에 묶여요. 그래서 이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희소성이고요. 두 번째가 유동성, 세 번째가 이동성이고 네 번째가 이제 규제 독립성이다 라는 겁니다. 금이랑 비트코인을 좀 비교해서 표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각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코드로 2100만 개가 한정된 자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화의 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금이랑 비트코인이 훨씬 더 희소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가 오래됐죠. 5000년 역사로 검증된 자산이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신생 자산입니다. 16년 정도 된 자산이고요. 이 4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산이 사실상 금이랑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금은 탄력적 희소성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은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금 가격이 오르면 금의 공급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책에 좀 인용한 수치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연간 금 채굴량이 약 2,500톤이었어요.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는 금이 정말 각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금 채굴량이 3,661톤으로 2008년보다 46%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제 탄력적 희소성이라고 금은 얘기를 하고요. 비트코인은 반대로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 수량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최근에 조금 봤는데 골드랜드라고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드라마거든요. 이게 좀 재밌는데 1톤짜리 금괴를 현금으로 바꾸는 법 해가지고 이제 리스에 올라온 걸로 봤는데 1톤이든 100톤이든 돈으로 못 바꾸면 쓰레기일 뿐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이 드라마의 그 과정이 나와요. 주인공이 이제 10kg 금괴를 발견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kg 금괴는 국제시장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고가 상품이라서 국내 금은방에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내가 10kg 금괴를 들고 가면은 즉시 이제 경찰이랑 국세청이랑 추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공증명서, 출처증명이 없으면 이제 아예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일당들이 현금화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새벽에 이 서울 변두리에 작은
모든 금은방 세공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공사가 이런 대형 금괴는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주인공이 할머니 유산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공사가 눈치를 채고 작업비를 평소에 3, 4배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주인공 일행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 30에서 40곳 정도의 금은방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한 곳당 100g에서 300g만 팔아치웁니다. 한 번에 1kg를 팔면은 의심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매 구체적인 어려움도 이 드라마에 나오는데요. 가격을 일단 후려칩니다. 금은방 주인들이 출처를 의심하면서 국제 금시세의 60% 정도 수준으로만 사요. 그리고 이심과 거절을 하죠. 야, 요즘 이런 금이 많이 들어오네. 신분증 좀 볼까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끊어줄까? 라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금을 생각보다 팔기가 너무 어렵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죠. 정말 이제 좋은 돈은 해적이 원하는 돈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렇습니다. 해적이 원하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요. 특정 기관의 서버에 의존되지 않고 누구의 정치적 판단으로도 동결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자산임과 동시에 현금화하기에 너무나 좋은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월등한 이유를 저희가 이 드라마 보면은 확실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이나 예금 말고 금 하고 있다가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 사야 된다고 하고 있다가 이제는 코인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물가 자체를 한번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에 인용한 통계인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통계를 찾아보다가 좀 재밌었습니다. 1970년도에 짜장면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잘 엄두가 안 나는데 100원이라고 합니다. 짜장면 대중화의 시작 을 알리는 그 시대였고요. 짜장면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이 통계자료 보면은 24년도에 7,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26년인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제 마포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보통 10,000원이거든요. 제 회사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1970년도에 100원이었는데 26년도 현재는 10,000원인 거죠. 그래서 한 100배 정도가 짜장면 값이 올랐다라는 거를 이 통계를 보면 실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오른쪽에 보면 한미 광의 통화량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가 또 가져왔는데 이 M2 통화량이 폭증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2020년도 초에 미국의 M2를 보면요. 당시에 15.4조 달러거든요. 그리고 22년 중반이 되면 21.7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한 40%가 더 풀린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통화량은 미국의 약 8배 속도로 증강했던 것도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은 1억 원을 들고 있다고 해도 구매력이 계속적으로 조용히 깎이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은퇴 설계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화폐를 계속 들고 있으면 정말 이제 은퇴를 준비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이랑 예금 대신 왜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지가 이 문제, 인플레이션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다. 이게 정말 이제 세이빙 테크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책에서 보시면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보존하고 상승시키는 저축 수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잠식되지 않는 저축 통장이자 중앙은행이 임의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자산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저축하는 게 대안이다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좀 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50대가 노후 대비로 매달 남는 돈을 모은다면 예금 말고도 어떤 선택지도 봐야 할까요? 네. 저는 이제 40대 초인데요. 50대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금 말고 봐야 되는 두 축은 결론은 일단 녹지 않는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금 자체가 안전이 아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가 투자에 대해서 좀 열광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을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학원도 이제 MBA를 했는데 사실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우지 못했던 것 같고 또한 이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못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나마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첫 번째 축
금이나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 중요하다. 인플레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축이 이제 주식 공부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주의의 엔진을 좀 내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렌 버핏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을 매달 월급을 안 푼 안 주고 고용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회사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또 스페이스 X IPO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이제 이 세계를 바꾸는 기업도 있고 기업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내가 채용을 하거나 채용이 되었거나 또는 내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자본시장에서 가능한 정말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업들을 공부하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대라고 했을 때 또 40대라고 했을 때 지금도 역시 늦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지금 좀 많이 늦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노후 설계에 있어서 반면에 또 불안함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는 것 자체는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우리가 노후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저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I 기반으로 좀 이제 똑똑하게 비트코인을 잘 모아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시작한 게 6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됐고 13,000명 정도 고객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95% 정도 분들이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이번 책은 그래요.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많은 분들께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좋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은퇴 설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15년 뒤에 0.1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면 우리의 은퇴가 생각보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주변을 좀 신경 쓰지 마라. 소음을 꺼두고 내가 목표한 비트코인을 잘 모으면서 잘 저축하면서 현생을 살면 된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주는 자유함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